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이재희 선생님을 소개하겠는데요. 이재희 선생님은 그 5.18이 끝나자마자 그 5.18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이 광주 실상을 알리는데 첫 번째 그 작가로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 책 이름이 다 아시겠지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서 5.18의 진실과 광주의 그 학살상을 처음으로 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최근까지 5.18 애국을 또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까지 활동하시면서 고생하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희입니다. 이렇게 큰 역사 단체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신 분을 늘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곡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례는 5.18은 특히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색칠하다시피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 사실은 시기마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시기별로 어떻게 왜곡 양상이 달라지고 왜 그런 양상의 왜곡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주로 그쪽에다 포인트를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45년 동안에 사실은 저는 이제 쭉 그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노력에 집중을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5.18 당시에는 5.18 진실이 완전히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있다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수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2010년도 이 무렵까지는 그런 대로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서 이제 평가가 되고 그랬는데 2013년도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이게 내용적으로 뒤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의 그 폭동 수준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이런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2020년도에 5.18 특별법을 진상조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작년까지 해가지고 그 진상규명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진상조사가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왜곡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참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이건 5.18은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더 뿌리가 깊은 역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지금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시기별로 왜곡 관점 변화를 살펴보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정권 시기,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리고 2단계로 민주화의 시기, 책임자 처벌을 한 이유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군사정권 시기는 전두환 시기와 노태우 시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벤트는 전두환 시기에는 주로 국방부나 안기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왜곡의 중심 주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월 항쟁이 지나고 88년에 5.18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95년에 검찰 수사가 있으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하는 이런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부터 왜곡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가 주도를 했다면은 이제 국가는 국가 기념일이 돼버리니까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 5.18이 평가를 받고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국가가 왜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왜곡을 방조를 하는 형태로 해서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를 하고 왜곡을 방조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우선 개념을 두시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5.18은 사법적으로 이 세 단계의 재판을 거쳐서 성격이 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80년도 개헌법에 의해서 당시 광주 시민의 행동이 무장 폭동이었다는 단죄, 이런 평가를 받고 범죄 명도 그때 당시에는 내란 및 내란 음모죄로 40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체포된 인원은 2,522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1995년 5.18 책임자 처벌 재판입니다. 이것은 5.18 특별법에 의해서 12.12는 군사 반란이고 5.17은 내란이다는 평가를 내려졌습니다. 그때 내려졌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일종 권리장령과 같은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 대법원 판결문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 즉 국무회의나 국회, 선관위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그것은 내란이다. 내란을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다. 이게 당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2년에 피해 회복을 위한 재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부분은 1995년도 특별법에 의한 이것은 뭐냐면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고, 그 책임자들은 국가의 기관, 그러니까 국가가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는 뭡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에 대해서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한 침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5.18 유공자 예우법에 의해서 민주유공자로 예우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개인의 법익 침해를 회복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12.3 내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저항권의 한계에 대한 판례를 대법원에서 이때 만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2001년 7월 13일 날 대법원 재심 판결문을 보면은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다. 아까는 그 가해자들의 행위가 내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광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저항 방법으로서 시민들의 행위는 정당했다. 이게 이제 저항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저항권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판례는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앞선 판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12.3 내란을 막은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논리는 이 저항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 왜곡은 제가 봤을 때는 사전 기획이 있었습니다. 5.18 일으키기 전부터 사전 기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5.18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 기획으로 5.18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왜곡의 핵심이 쭉 지속되고 있는데, 우선 사전 기획에서는 내란 음모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이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신군부가
단계별로 집권 음모를 꾸몄다라고 해서 집권 전략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12.12 군사 반란이고 거기에서 군권을 장악해가지고 2단계로 5.17 내란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 이 두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언론 통제를 위해서 K 공작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충정 훈련을 계획적으로 실행을 했고 세 번째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이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국회를 해산하는 것, 국보위를 설치하는 것 이게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이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북괴 남침설을 유포해가지고 상황을 전혀 있지도 않은 상황을 조작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12.3 내란 때도 북한을 끌어들여가지고 전쟁까지 유발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데 언제나 단골로 이렇게 등장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육군정보참모부에서는 5월 10일 날 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걸 부인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북한이 침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전두환이가 이것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엄이 내려지는 겁니다. 네. 다음. 여기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부터 5.17 기간에 대한 평가가 서로 굉장히 갈려집니다. 가령 민주화 세력들은 종합적으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 군사 쿠데타 시기다. 군사 반란과 내란이 진행됐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군부 경우는 이 시기가 폭동이었고 광주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의 시기였고 이것을 자기들은 국난을 극복했다 해서 국난 극복의 시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5.18 왜곡은 계보가 있습니다. 이 계보에는 맨 처음 80년 5월 31일 계엄사 발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그 시기에는 전두환 시기에는 보안사와 국방부와 안기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5.11 위원회라고 해서 88년도까지 거기가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특히 2000년도부터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시스템 클럽이라고 해서 지만원이랄지 한국논단이랄지 그다음에 조갑제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들 아주 최근에 작년 올해부터는 지금 특히 올해는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군부 집권 시기 왜곡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왜곡의 목표는 집권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김대중이 내란 음모를 일으켜가지고 5.18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광주항쟁의 유혈 진압은 김대중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계엄사의 발표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왜곡 프레임이 이때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데 1980년 7월 12일 날 김대중 내란 음모가 광주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합수부가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6차례의 계엄사의 광주 사태 수사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면서 프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이게 그 조직표입니다. 김대중 사건의 내란 전모 사건. 그래가지고 맨 밑에 광주 사태가 유발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딱 모아지는 겁니다. 다음. 82년부터 85년 시기 전두환 집권 초반기 시기에는 국방부가 이 부분을 주도를 합니다. 정권을 안정화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나타났던 근거 자료로는 5.0 전사 그리고 광주 사태라는 이 두 가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요. 특히 이제 85년도에 안기부가 주도한 이때 당시에는 그 장세동이 안기부장을 하게 되는데 경호실장에서 안기부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지고 하도 그 반발 여론이 커지니까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해 2월 12일 날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니까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주 사태 전모라는 것을 당시 윤석민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광주 쪽 논리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85년도 5월 달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광주 목소리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실의 기준 지표가 되고 있고 계속 이 책을 공격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왜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갑니다. 다음. 85년 6월 달에는 아직은 저 책이 많이 보급이 안 돼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 부분을 너머너머에 쓰여져 있는 핵심적인 논리를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광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다시피 이 기간 동안에 5.18 단체에는 결성을 해가지고 유족회 부상자유 구속자의 오왕동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해가지고 주로 80년 초반기에는 미국에 대한 미 문화원에 대한 공격이 학생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서 6월 항쟁을 맞게 되는데 이 6월 항쟁 역시 마찬가지로 6월 항쟁이 거치면서 민주헌법 제도화에 성공을 합니다. 헌법을 개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88년도 4.16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를 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5.18의 성격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양비론, 양시론 이런 식으로. 그때 군인들 내부에서 그 정부 내부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하냐면은 신군부에서는 육군위원회라는 조직을 비밀 조직을 만들고 이것은 육군본부 안에 만들어지고 5.11위원회라는 것을 국회에다 비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5.18에 대한 서사를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작전에 대해서 광주에서 어떤 작전이 벌어졌는가를 문서를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대책위원회와 5.11위원회가 만든 이 내용은 결국은 청문회에서 그대로 그 이야기가 관철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질의 답변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증인들이 나서서 그 이야기를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5.18의 진실은 5.11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단계를 현재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군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진실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다음에. 그 청문회 한계에는 바로 5.18 프레임이 양비론으로 고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90년대 초반기에, 1990년대 초반기에 검찰 수사가 이제 95년도에 시작이 되니까 이때 모든 핵심적인 군 작전 문서들을 보안사가 가지고 있다가 전부 다 소각을 시켜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002년도에 기무사를 조사를 하니까 이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린 상태, 이런 상태가 됐죠. 그리고 검찰 수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주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는 데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한계를 가졌냐면은 청문회 때 제기했던 문제를 보완해가지고 수사, 그때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수사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더 밝혀야 할 광주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버렸습니다. 다음. 당시에 밝히지 못했던 것은 여기 보면 지휘부가 한 거짓말들을 최근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이것은 5월 22일 날, 80년 5월 22일 날 국무총리 서리 박충훈 서리가 광주 상무대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모여에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호영이가 그때 광주 싹쓸이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을 자기는 그 자리에 간 적도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사진이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휘부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를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또 하나의 영상은 진종채 2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광주에 가본 적도 없고 별로 전혀 역할을 안 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휘 라인의 핵심적인 라인에 들어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진으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5월 22일 날도 왔고, 잠깐만요. 여기 5월 27일 날도 막 진압되고 나서도 왔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진종채는 전혀 재판정에 서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수사나 재판은 굉장히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5.18 재판은 양비론 문제를 제외한 구체적인 팩트에서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프레임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또 계속해서 왜곡이 진행이 되니까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그렇게 크게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은 군 작전문서, 남아있는 군 작전문서를 보안사에 있었던 문서를 통째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군 작전문서가 일부 전문가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 작전문서를 이렇게 일부 전문가가 들여다보니까 이 문서들이 통일한 문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별로 굉장히 많은 변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여가지고 어떤 것이 원본인지 지금까지도 아직 판단이 제대로 지금 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그 여러 가지 왜곡된 문서를 일부를 공개를 하다 보면은 그 왜곡된 내용이 팩트로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들어서서 민간 왜곡.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의 왜곡의 목표는 군사 독재 체제를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고 그 논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시즘과 이렇게 결탁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군사 독재 시기는 아예 내놓고 군사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5.18을 평가를 했는데 이 시기부터는 교묘하게 이 파시즘의 논리가 5.18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김대중한테 유혈진하고 책임을 떠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김대중 대신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북한군 침투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중이 5.18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 부분을 북한군이 와서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았던 북한군 침투설을 그때부터 가공 사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 새로운 역사 왜곡 배경을 보면은 이런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5.18이 국가 기념으로 되고 5.18이 민주유공자가 되면서 5.18이 제도화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국가가 이런 해놓은 국가 보훈 체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명박, 특히 박근혜 때는 이게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이렇게 극우 파시즘 논리로 가지고 번져나가는데 그 핵심에는 언제나 너무너무 책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 대표 주자였던 지만호이라는 사람이 이건 2015년도 3월 19일자에 이렇게 한 그 국민보고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파시즘 세력들을 이렇게 결집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지만호는 왜 너머너머의 비난을 집중하는가 하면은 이 지만호이 쓴 책이 지금 이거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너머너머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첫째,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 북한의 역사 왜곡 작전의 가장 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5.18 사태를 북한의 통일 역사로 만들려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역사 왜곡 작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8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이 읽었고 이상하게도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이 책 내용을 사실로 믿어오면서 역사인식에 대한 여론을 형성했고 이를 점점 더 굳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식인이라면 읽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나라 여론을 좌우하는 층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북한군이 와서 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지만호의 주장입니다. 다음. 그래서 진상규명에서는 너머너머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놓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모든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차례에 걸친 이런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이가 너머너머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놓고 계속 그 부분을 반대적으로 입증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이런 방식으로 진상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로 군 문서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 작전에 대해서 황석영 이 민중항쟁 기록이라는 게 너무너무 책인데 심각한 체제 붕괴에 직면하자 다시 한번 무력 진압 방법을 강행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5월 21일 그 집단 발포에 대해서도 여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5월 21일 발포가 없다고 부인해봤자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5.18 민주유공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왜곡을 민간이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군 침투설이고 또 하나는 민주유공자를 5.18 유공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5.18 유공자를 공격하는 것은 주로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보훈체계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유공자를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이 세 가지만 지금 현재 보훈체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갈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 이 민주유공자는 국가폭력입니다. 전형적인 국가폭력이 국가가 직접 대상이 돼가지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력과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로 되어 있고 긴장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히 87년 헌법에는 바로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리고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 확대를 시켰던 것이 5.18의 성과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는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왜곡은 그런 차원에서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아시다시피 북한군 개입설은 이 82년도 국방부의 자료에 보면은 북한군 침투설을 국방부 스스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만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사람들의 논리를 보니까 5.18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었고 이것은 김대중과 손을 잡고 좌익 정권을 창출해가지고 종북 정권의 뿌리가 민주당이다. 그리고 좌익 단체를 합법화시켰다 민주당이. 그래서 좌파 정당도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고 좌익 정당들이 결성됐고 강성노조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문화계에서도 특히 정교조 좌익 이념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출된 사람들이 지금 한 30대 40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중추적인 역할을 언론계나 문화계를 전부 다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지금. 다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조사를 했었는데 이 4년간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비교적 100% 그 북한군 남침설에 대해서는 100%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없었다라고 100%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조사 과제 17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진상 규명 불능이 되고 그 중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군 침투설은 100% 이것은 규명이 됐습니다.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규명 안 된 과제들은 여기다 쭉 자료에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다음이요. 쟁점이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기고 피탈 사건인데 5월 21일 날 시민들이 어떻게 무장을 할 수 있느냐. 군인들이 총 쏘기 전에 먼저 무장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왜곡이 됐는가를 88년 7월 달에 아까 육군대책위원회가 내무부에다가 회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피탈 시간을,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고 피탈 시간을.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11시에, 5월 21일 11시에 했다. 시민들이 총을 쏘기 전에, 군인들이 총을 쏘기 전에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검찰 수사 기록에서 이렇게 보니까 80년도 자료를 찾아내서 보니까 원본입니다. 상황 일지를 보니까 2시 30분에 나주 금성파출소가 피탈이 됐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최근에도 엊그저께 지금 한 건데 스카이데일리를 고소 고발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스카이데일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제 지금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5.18을 필사적으로 왜 이렇게 공격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과거의 반공, 친북 이런 프레임이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18을 지나고 5.18 진상규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국민의식이 성장하면서 군사주의나 반공주의가 설 자리가 좁아지니까 위기를 느끼고 극우 파시즘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18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다. 다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민간인들의 5.18 왜곡은 5.18을 숙주 삼아서 극우 세력이 성장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다음요.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보면은 이 5.18을 지렛대 삼아서 역사전쟁으로 전면화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했던 촉별혁명을 개헌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버리는 데서 오고 있는 제도화 실패가 가져온 결론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극우 파시즘이 전면화된 계기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주 질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그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우리 이재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여러 번 들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재희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셔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